오늘은 점과 좌표부터 시작되는 소위 말하는 도형이라고 부르는 파트예요. 이걸 기하라고 부르기도 해요. 학습의 영역상 기하라고 부르기도 해요.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가 점과 좌표, 두 번째가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가 원의 방정식, 네 번째가 도형의 이동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단원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 잘 안 하긴 했는데, 요거는 약간 번외의 이야기다만, 어떤 그 단원을 공부할 때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바가 뭐냐면, 그 해당 단원 안에 푹 빠져서 이걸 공부하고 저걸 공부하고 이 문제를 풀고 저 문제를 풀고 할 때는 다 알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게 마치 나의 그 세상인 것 같아. 그런데 얘네 단원을 쏙 빠져나가고, 심한 친구들은 학원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홀라당 다 잊어버리고, 좀 한다는 친구들도 그 단원을 한 2개월 이상 지나치게 되면, 자, 너 저 도형 파트에서 뭐 배웠어? 말해봐. 이렇게 했을 때, 원이 있었는데, 원이요. 막 이렇게 이제 어버버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할 때 어떤 단원을 들어갈 때는 제일 시작이 너희가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한다. 이게 개념서하고 문제집 들고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나 혼자 공부한다. 라고 할 때 제일 피해야 될 것이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내 눈앞에 있는 페이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지금과 똑같은 사태가 벌어져요.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갔을 때 난 뭘 배웠지? 뭘 공부했지? 뭐 이렇게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야 되는가 하면 적어도 그 단원에 대한 맵,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지도를 책 한 권에 대해서 전체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고등수학 상하는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너희 1학년 상대로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막 가르쳐야 될 게 되게 많아, 영역별로. 그러면 그 영역별로 이렇게 블럭이 져질 거 아닌가? 그 블럭별로 하나씩의 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다항식부터 시작하여 2차 함수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도형의 한 덩어리 파트가 있어요. 수학하로 넘어가면 세 덩어리의 아주 거대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세 개가. 그러니까 이 덩어리 단락별로 딱 이 단원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라는 건 이제 학습 목표죠, 학습 목표. 전혀 모르던 무지의 한 고1이 이만큼을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단원 목표예요. 이만큼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그 능력치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단원의 구성의 목적은 제목에 다 달려 있습니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처럼 강단에 서서 도형 파트를 전혀 모르던 친구가 알게 되려면 요런 수순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이 단원을 순서대로 갈 수 있어야죠. 자, 어떤 구성일까 이게? 어떤 구성일까? 점과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 만약 이거 순서 바꾸면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때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제 차원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점과 좌표라는 건 0차원의 이야기입니다. 0차원.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 점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0차원이에요. 점이란 위치를 표현하는 하나의 장치로 길이도 없고 넓이도 없고 부피도 없고 무게도 없고 어떤 물리량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이거는 사실은 이만한 적당한 사이즈의 색칠된 원을 그린 거지. 그런데 이게 점이냐? 그럼 아니에요. 사실은 이 점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점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면 요건 점이고 이건 원이냐? 그럼 이걸 점을 이만하게 쓰면 이건 점이 아니냐?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점이라는 개념을 눈으로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약속하고 검정색 원으로 쓰는 것이고, 점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걔를 표현하는 방법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차원이 바로 1차원이에요. 1차원. 선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선으로 표현한다라고 할 때 선의 두 종류가 하나가 직선이고 하나가 곡선이에요. 예,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1 때 1차원의 두 대상을 배우는 겁니다. 당연히 직선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정의는 따로 있고요. 어쨌든 1차원 도형의 대표 주자인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고 다루는 법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곡선의 대표, 그러니까 곡선은 되게 많죠. 그래서 곡선은 이 종류별로 이름이 다 있어요. 원도 있고 포물선도 있고 쌍곡선도 있고 타원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항 함수들이 모두 다 곡선이에요. 모든 우리가 불러대는 직선 1차 함수 말고 거의 대부분의 함수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 곡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곡선 중에 좌표 평면 위에 놓고 다룰 수 있는 대표적인 도형, 그것이 바로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과 좌표, 직선, 원, 이 세 가지를 배운다 라는 겁니다. 도형의 방정식으로는 여기까지 배우는 거고요. 이 도형의 이동은 별표 100만 개쯤 칠 수 있는데, 중요도로 따졌을 때. 왜 그러냐? 지금 배울 이 도형의 이동이라는 방법론인데, 방법. 너희들 중학교 때 보면은 밀기, 뒤집기, 돌리기 기억나세요? 밀기, 뒤집기, 돌리기. 모눈 종이에다가 이렇게 놓고 다음 도형을 뒤집으시오. 다음 도형을 얼만큼 미시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밀기가 평행이동입니다. 그리고 뒤집기가 대칭이동이에요. 돌리기가 회전이동인데, 회전이동은 현재 고교 교과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고 지금은 사라졌어요. 땡큐. 교과과정 간소화. 그래서 이 도형이동 1, 평행이동 2, 대칭이동, 그리고 지난 시간 수업, 지지난 시간 수업이었나? 2차 함수 그리는 법을 내가 설명할 때 실수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실수배는 공식적인 용어로 우리 단원에 나와 있진 않은데, 이 실수배와 함께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 세 가지를 배우면 어떻게 되냐? 이 시간 이후로 다루는 모든 도형과 모든 함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구라는 거예요. 툴이라는 거예요. 툴. 도구, 드라이버 같은 거죠. 드라이버로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하여간 돌려서 박는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죠. 어디든. 그러니까 그게 지수함수건, 로그함수건, 삼각함수건, 3차 함수건, 4차 함수건, 걔를 밀고 싶으면 다 이 방법을 쓰는 거야. 똑같이. 걔를 이렇게 뒤집고 싶으면 다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공통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여기서 배움의 끝이 아니라, 물론 어느 단원도 여기서 배움의 끝은 없죠. 그런데 이거는 그 중요도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결국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거의 대부분의 함수 실력을 얘가 좌우한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약하면 2학년, 3학년 함수가 내내 약하겠죠. 그만큼 중요한 놈입니다. 왜 그리고 여기 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사실은 이 단원을 앞으로 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공부하는 동안 계속 평행이동 나와요. 계속 대칭이동이 나오고. 그래서 좌우지간 이게 단원이 좀 꼬이긴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의 교과과정으로는 점, 직선, 원, 도형이동 이렇게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고1 도형에서 뭐 배웠어? 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네 개의 중단원명을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은 그 첫 시간 점과 좌표예요. 점과 좌표. 근데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XY 좌표축 있고, 이거 중학교 때 다 본 건데, XY 좌표축 있고, 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대문자로 표시하고, 얘를 x1, y1이라는 왼쪽의 숫자 하나, 오른쪽의 숫자 하나, 가운데 콤마. 이게 약속이거든요. 수학 영역 전체에서의 약속이고, 이거 자주 봤는데요. 뭐 이런 걸 정의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맥락 속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맥락 속에서 보면은 얘가 이름이 좌표 평면이죠. 좌표 평면. 그래서 우리가 면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이제 2차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D자가 들어가면 이게 디멘전인데 영어 번역하면 차원이에요. 이게 2차원 평면에 위치를 표기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걸 얘기한 겁니다. 점이 찍히면 이놈의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위치가 왼쪽 숫자예요. 반드시 왼쪽 숫자예요. 그리고 Y축으로 보낸 수선의 발의 요 위치가 오른쪽 숫자예요. 이렇게 약속되어 있거든요. 이걸 그냥 원래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데 이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맥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표 수직선 이게 1차원이에요. 수직선. 아까 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1차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중학교 때 내도록 뭘 했냐면 요렇게 생긴 수직선 그리고 오른쪽에 화살표 기억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X 또는 T라고 해도 되고 A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좌표를 놓은 다음에 원점을 놓고 사실은 점을 표시해 왔어요.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A라고 쓰고 괄호 쓰고 E라고 적었습니다. 이 점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점을 표현하는 방식은 대문자로 그 이름을 지어주며 괄호 안에 자신의 좌표를 쓰는 건데요. 그것이 수직선일 때는 좌표축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숫자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원을 하나 더 추가해서 세로축 차원을 집어넣으면 이제 이 점으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리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를 콤마로 하나 더 써주는 거죠. 이게 2차원에서 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점의 좌표죠, 좌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차원 확장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겠죠. 당연하게 공간 좌표라는 것이 있어요. 이대로 표현하자면 좌표 공간이 되는 거죠. 이게 좌표 수직선, 좌표 평면, 좌표 공간이 되는 거예요. 3D죠. 우리가 맨날 3D 하는 그 3D가 이거예요. 3차원. 그럼 여기다가 좌표계를 하나 더 넣는 겁니다. X, Y, 입체적으로 보이나요? 평면이? 거기다가 서로에게 수직인 Z 좌표축을 하나 올리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도 점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점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죠. 각축에 내린 수선의 발인데 우리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거를 잘 표현할 수 없으므로 주로 무슨 방법을 쓰냐면 직육면체를 그립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요 면을 따라서 쫙 이동한 얘가 수선의 발이거든. 여기 좌표가 X1이고 여기 좌표가 Y1이고 여기 좌표가 Z1일 때 이건 잘 보이죠? A에서 요 평면을 따라서 쭉 이동하면 이게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에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X1, Y1, Z1이 되는 겁니다. 자, 맥락이 이어지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이전이죠. 중학교 이전까지는 다 이걸 해왔었고, 점을 표현할 때. 지금부터 정식으로 이걸 약속하겠다는 뜻이고, 예,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이과, 기하와 벡터라고 하는 3학년 선택 과목에서 이과들 중에 선택한 사람만 배웁니다. 요 맥락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흘러가는 맥락 중에 2차원에 나타내는 점의 좌표를 배우는 것이다. 저 점과 좌표의 단원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봐왔던 게 이쪽이니까 이쪽을 상대로 얘가 차원을 넘어오면 한 차원을 증가시키면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이게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점과 점, 이제 두 점을 갖다 놓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가 x1일 때 이걸 이렇게 괄호 열고 x1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b라는 애가 있어요. 그 좌표가 x2라고 하면 괄호 열고 x2 이렇게 표현하면 됐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때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교과서를 찾아보면 저런 표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수직선상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A, B 선분의 길이죠. 선분의 길이는 절대값 x1 마이너스 x2로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값 x1 마이너스 x2. 물론 절대값이니까 이게 x2 마이너스 x1이어도 상관없어요. 절대값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숫자에서 왼쪽 숫자를 빼는 게 원칙이지만 사실은 이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어느 숫자가 오른쪽에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아무 숫자나 두 숫자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쳐버리면 요 사이에 거리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아무 지장 없죠? 너무 쉽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 여기에 x2, y2를 갖다 놓고 B점이라고 하고 이 거리를 구할 생각이다.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AB 선분이라 하고 얘를 표현하고 싶다. 이때 쓰는 방법은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여기를 Y축에 평행한 선과 X축에 평행한 선을 이렇게 교차시켜 버리면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평행선 동위각으로 직각이 되죠. 그리고 이 지금 AB의 길이가 졸지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생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AB의 길이는 루트 가로 길이의 제곱 더하기 세로 길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때 가로 길이의 제곱을 보시면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이 x2라고 했으니까 x2에서 x1을 뺀 값이에요. 한마디로 절대값이죠 뭐. 근데 그 절대값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x2-x1의 제곱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여기서 이렇게 y축 방향으로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가 y2라고 했기 때문에 이 거리 역시 y1-y2 또는 y2-y1의 절대값입니다. 그러니까 제곱을 할 거니까 그냥 통일성의 차원에서 y2-y1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공식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 평면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끼리 뺀 것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것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맥락 속에서 이거 다시 한 번만 쳐다보면요. 맥락 속에서 다시 한 번만 쳐다보면 절대값 x2-x1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의 루트 씌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1차원과 2차원에서 일종의 패턴이 생기는 거죠. 1차원에는 x좌표들밖에 없어. x성분밖에 없어. x성분. 그러면 x성분을 빼서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된다. 2차원에서는 x성분과 y성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x성분끼리 뺀 것의 제곱, y성분끼리 뺀 것의 제곱의 합에 루트를 씌우면 된다. 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3차원 얘기는 안 할게요. 요 얘기까지만 딱 하고. 만약에 공간에서 이런 점이 하나 있고 이런 점이 하나 있고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약속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될까? 조 패턴과 요 패턴을 이어받으면 AB는 루트일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가 x1, y1, z1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얘가 x2, y2, z2 이렇게 돼 있을 테니 x2 마이너스 x1, x 성분끼리 뺀 것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것의 제곱 더하기 z끼리 뺀 것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예. 이거예요. 이거 먼 얘기 같지. 니네 몇 년 있으면 대학생이니?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년 후에 대학교 입학식 기다리고 있겠죠? 맞나? 아, 3년 후구나. 지금부터 3년 후에 대학교 입학식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문과 대학을 가면 모르겠구나. 이과대학 가면 그냥 교양 필수 과목이 미적분학이에요. 교양 필수 과목이 미적분학이고 그 미적분학 1학년 1학기 때 듣는 교양 필수 과목인데 그걸 딱 들으면 무슨 말로 시작을 하느냐. 너희들 0차원에서 1차원에서 저렇게 정의했지, 2차원에서 이렇게 정의했지, 3차원에서 이렇게 정의한 거 기억나지? 그러니 나 n차원으로 간다. 이렇게 시작해요. 1, 2, 3 차원만 있겠어 그러면? 4, 5, 6, 7, 8, 9차원은 상상의 영역 속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차원까지가 중요한 게 우리가 인간이 2개만 보면 패턴을 못 만드는데 3개를 보면 패턴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반화를 시키려고 들죠. 그래서 이게 n차원으로 확장이 돼요. 이제 3차원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게. 니네가 나한테 지금 기백을 듣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1차원에서 배웠던 무언가가 이런 식으로 차원 확장을 통해서 하나씩 늘어오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고등수학 상에서 보는 점과 좌표,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지금 2가지 했어요. 2가지. 첫 번째, 좌표 평면에서 점의 정의. 두 번째, 좌표 평면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2개를 했어요. 예. 그러면 또 하나. 1차원에서 여기 x1, A의 좌표가 있고 여기 x2, B의 좌표가 있고 뭘 배웠냐면 놀랍게도 이런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M 대 N 내분점 기억나세요? M 대 N 내분점 뭐 2대 1이라든가 5대 5라든가 5대 5는 아니고 5대 5가 1대 1이지 뭐 3대 2라든가 이렇게 안 나죠? 기억이 나주면 좋은데 자 M 대 N 내분점 P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P의 좌표.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는 이제 행위 요령으로 남아있는 건데 이 교차점의 좌표는 먼저 2개의 비율을 더해요. 이렇게 M 더하기 N 분의 라고요. 주어져 있는 2개의 정수비를 더해요. 그러니까 토탈 비율이지. 얘를 3대 2로 분할하겠다라는 말은
좌우지간 내가 5등분을 먼저 하겠다 그 뜻 아니에요. 예. 4대 1로 분할하겠다. 이 말은 전체를 5등분 하겠다는 거야. 4대 3으로 분할하겠다. 그럼 7등분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체 이 분할의 개수분해 그 다음에 이놈의 좌표를 쓸 때 행위로 외운다고 그랬죠. 이거 문자로 외우면 안 되고 행위로 외워야 돼요. 여기 있는 x좌표와 자신과 먼 비율을 서로 교차로 곱하여 합하는 겁니다. 얼라리 또 수업하니까 졸린데 뭔가 대책을 세우자. 얘들아, 이 교차를 기억해. 교차를 자신과 먼 쪽의 비율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래서 더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로 쓰면 nx1 더하기 mx2인데 이거 백날 문자로 외워봐야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에겐 이것도 상수, 이것도 상수, 이것도 상수, 이것도 상수로 나올 건데 어느 게 n인 줄 알고 어느 게 x1인 줄 알아. 그러니까 행위로 외워야 돼요. 행위로. 어떻게 한다? 두 비율을 더한다. 두 비율을 더한 것뿐에 교차하여 곱한 합 이렇게 해요. 교차하여 곱한 합으로 행위로 외워야 된다. 이겁니다. 좌표 평면에서도 두 개의 점이 존재하고 그 두 개의 점을 이은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 봤다시피 얘네들도 그냥 차원을 하나 추가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차원을 하나 추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내가 x1을 이렇게 내려봐. 여기다가 이렇게 x2를 내려봐. 그러면 이 P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점의 위치는 X1과 X2의 M 대 N 내분점 맞잖아요. 이거 닮은 비가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과 하나도 안 다르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쪽으로 요렇게 보내고 요렇게 보내고 요렇게 보내보면 여기 Y1이고 여기 Y2인데 Y1, Y2의 M 대 N 내분점 맞아요, 이게. 그리고 어차피 이 점의 좌표를 쓸 때는 X좌표와 Y좌표를 따로 콤마로 쓰기 때문에 그냥 저 행위가 M 대 N 내분점 P라는 행위가 두 행동의 콤마로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예상컨대 어떻게 쓰면 되냐면 m 더하기 n 분의 이쪽도 m 더하기 n 분의 이렇게 됩니다. m 더하기 n 분의 그 다음 자신과 먼 쪽으로 교차를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n과 x1 곱하고 m과 x2 곱한 거 여기에 이렇게 쓸게요. 그냥 제가 이게 훨 나아요. 교차하여 곱한 합. 그 다음에 요 위치가 콤마의 오른쪽이니까 이 y좌표일 거 아닌가? y좌표 똑같이 하면 돼요. n과 y1, m과 y2 이렇게요. 그걸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y좌표. x성분 만드는데 y좌표가 쓰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x끼리 교차, y끼리 교차 이렇게 말하면 돼요. x끼리 교차, y끼리 교차. 여기까지 됐어요? 아주 어렴풋하지만 요건 기억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문제는 외분도 배웠는데 외분이 기억에 없을 거예요. 외분을 지금 다시 설명해야 됩니다.
잘 이해시키기 위해. 예, 이해 자체는 수직선이 훨씬 편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A, B의 1대2 외분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실제 사례로 갈게요, 그냥. 또 BA의 1대2 외분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두 말 다른 말이에요. 두 말이 다른 말이에요. 이걸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외분점 얘기가 나오면 내가 말하는 두 개의 점을 AB로 말하냐 BA로 말하냐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내하고 외자의 이 내외가 안과 바깥이란 뜻인데 안이 무슨 뜻이냐면 선분 안쪽이란 뜻이에요. 선분 안쪽에서는 다른 점이 있을 수가 없죠. M 대 N이라는 게. 그런데 선분의 바깥은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어서 외분점이 이쪽에 찍히냐 이쪽에 찍히냐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 그때 AB의 1대2 외분점, 이게 왜 순서가 중요하냐면 이 두 비율이 이 알파벳의 순서에 맞춘 비율입니다. 아이고 졸지 마 제발. 중요한 거 얘기할 때 꼭 졸더라고 보면. 아마 중학교 때 그랬을 거야 이거 설명할 때. 중요하면 졸아요 우리가. 다시 외분 얘기를 할 때는 AB의 1대2 그러면 이 비율의 순서하고 알파벳 순서가 서로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선분의 바깥쪽에 있는 점들 중 A까지의 거리가 1대 1일 때 B까지의 거리가 2배가 되는 점이란 뜻이에요. A까지의 거리, 이게 상대적 비율인데 A까지의 거리를 1로 놓았을 때 B까지의 거리가 2가 되는 점. 그러니까 이 점 입장에서는 A와 B 중에 어느 쪽이 멀어야 되냐면 B가 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찍힙니다. 외분점 P, 그러면 이 외분점 P가 여기 찍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정확한 위치는 어딘데요? 위치는 그러니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서 왼쪽에 찍히는 점이 맞고요. 그 왼쪽 중에 어디에 가서 찍혀야 되느냐는 이 비율을 보시면 돼요. 비율을. 내가 여기 있는 걸 1이라고 했을 때 B까지가 2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여기서 남은 요만큼의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을 때 그러한 일이 발생하겠죠. 이게 한 칸일 때 이게 두 칸이어야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P를 찍을 때 AB의 길이를 이쪽으로 하나 더 갖다 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1대 2. 이것이 1대2 외분점입니다.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합시다. 나중에 좌표 구하는 거는 그냥 공식으로 할 거예요. 공식도 뭐 아주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내분 공식 그대로 쓸 거라서. 그런데 공식으로 좌표는 쉽게 구했는데 그게 정작 무슨 점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로 BA의 1대2 외분점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B로부터의 거리가 1, A로부터의 거리가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만큼의 거리가 오른쪽으로 가서 찍히면 여기 이 외분점 Q, 그러면 이게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2가 되어야 하는 거죠. 외분은 이러하다. 외분은 이러한 점을 말하는 거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점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두 비율과 좌표를 이렇게 교차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교차가 맞긴 맞는데 교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이 어떻게 되냐? A점의 좌표를 x1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를 x2 쓰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얘가 A, B의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1대2죠. 1대1을 그 밑에다 이렇게 쓰세요. 교차를 위해서. 1대2 외분. 여기까지는 좀 안 졸았으면 좋겠는데. 1대2 외분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써놓고 사실은 이렇게 안 써도 되지. 혼자 쓰는 건데. 어쨌든 순서를 말해주자면 오른쪽 비율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내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1대2 외분은 1대 마이너스 2 내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위로 익히는 공식은 내분 공식만 익힌 다음에 외분은 형식에 맞게 써. L을 형식에 맞게 쓰고 그것에 오른쪽 비율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내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M 대 N으로 할게요. 네. AB의 M 대 N 외분점은 AB의 M 대 마이너스 N 내분 공식을 쓰면 된다. 그럼 내분 공식이라고 그랬으니까 P의 값은 두 비율을 더하는데 그 두 비율이 하나가 마이너스 N이니 결국 빼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 숫자와 이 숫자 그냥 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리고 교차하여 곱한 합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차하면 마이너스 nx1이 될 거고 이렇게 교차하면 mx2가 되겠죠. 이렇게 교차하여 곱한 합. 아시겠습니까? 요것만 잘 돼주면 제가 2차원의 이야기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방금 전에 내분점 했다시피 AB가 여기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P점을 M 대 N 외분점으로 이렇게 구하고 싶다. 여기 x1, y1 있을 거고 여기 x2, y2 있을 거고 나 이거 어떻게 구하지? 라는 건데 요거를 형식에 맞춰 쓰라고. AB의 M 대 N 외분이면 A 좌표 x1, y1을 쓰고 B 좌표 x2, y2를 쓰고 M 대 N이라고 쓴 다음에 M 대 마이너스 N 내분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 P점은 두 비율을 더한 것 분의 X끼리 교차한 합 마이너스 nx1 더하기 mx2 콤마 n-n분의 마이너스 ny1 더하기 my2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교차했다는 사실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내분점, 외분점 정리하면 이게 정과좌표가 별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서 지금 거의 다 배운 거거든요. 정과좌표 단원을 거의 다 배운 거예요. 첫 번째, 정의 대문자로 쓰고 x1, y1이라고 했을 때 이거 무슨 뜻? 이거 무슨 뜻? 아시면 되고요. 하나하나가 다 약속된 값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L은 루트 x끼리 뺀 것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것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 지금 우리는 2차원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ax1, y1, bx2, y2에 대하여 m 대 n 내분은 m 더하기 n 해놓고 교차, m 더하기 n 해놓고 교차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m 대 n 외부는 m-n 분의 교차, m-n 분의 교차 하면 된다. 여기까지예요. 오른쪽 비율에 마이너스를 곱한 후 내분 공식을 쓴다. 현준아, 그지? 사실 내용상으로는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전과좌표는. 근데 거기에 뭔가 이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생각하여 확장할 수 있는 외연, 그러니까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확장을 그냥 책이 임의로 시켜주는 거죠.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내분점, 외분점 들어가서 3-1 정도? 네, 3-1에 뭐가 있냐면 중점. 우리가 흔히 중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 가운데라는 뜻인데 그 가운데가 달리 쓰면 1대1 내분점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1대1 내분점하고 중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ax1, y1, bx2, y2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m 대 n 내분점은 m 더하기 n분의 nx1 더하기 mx2라고 했고요. m 더하기 n분의 ny1 더하기 my2라고 했는데 m과 n 자리에 둘 다 1이 들어가는 거야. 그냥 1이 1대1 내분점이니까.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얼마야? 2죠. 예, 그리고 여기다 1 더하면 그냥 x1 더하기 x2잖아요. 이건 2구. 그걸 더해서 반 이렇게 하잖아요. 더해서 반. 예, 1 집어넣으면 이것도 더해서 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두 점 x1, y1, x2, y2를 바라볼 때 이 가운데 중점이라고 부르는 m의 좌표는 그러니까 x 좌표를 더한 것의 반, y 좌표를 더한 것의 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해서 반. 이해되겠어요? 현준아, 강의 때마다 조는 거 습관된다고. 내 외분점의 활용 두 번째, 무게중심. 지금까지 이제 삼각형의 세 가지 중심을 배웠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태훈아, 뭐 배웠어? 중3 때. 삼각형의 중심 3개. 삼각형에는 3개의 중심이 있어. 원래 5개인데 이것도 교과과정 간소화로 줄인 거야. 3개로. 삼각형의 중심 3가지. 외심, 내심, 무게중심. 그래요. 기억을 훑어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심과 방심 그래가지고 원래 삼각형의 오심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수심하고 방심은 안 배우기로 했습니다. 외심, 내심, 무게중심. 외심, 내심은 줄임말이죠. 외접원의 중심, 내접원의 중심. 빼고 무게중심. 이게 뭐 어찌 보면 실질적인 중심인데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론 좀 기억해 봅시다. 어떤 막삼각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일단 어떻게 구합니까? 무게중심. 구하는 법. 세 변을 반으로 그 직선의 교점. 세 변을 반으로 갈라요.
이렇게? 아니 그 꼭지점. 그렇지. 이거 이름 있는 선인데 기억나요 혹시? 얘 이름이 있어요. 이 선이. 이등분선. 오우 큰일 날 소리. 이등분선은 수직 이등분선으로 여기 절반에서 2선분의 수직으로 나가는 선을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해. 예. 그거 말고 삼각형의 한 꼭지점으로부터 대변의 중점, 마주보는 변 대변이라고 그러는데 대변의 중점에 있는 선의 이름? 중선. 오, 중학교 때 했어. 좀 했어. 얘 이름 중선이에요. 기억하세요, 이제? 예, 기억하세요. 아니, 내용만 알면 됐지, 이름이 뭐가 중요해. 근데, 아니야. 이름이 개념을 기억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얘 이름은 중선이고요. 무게중심의 작도법이, 무게중심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면, 중선의 교점입니다. 중선의 교점. 그래서 여기는 3개의 중선이 있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점이 있을 테고 이렇게 있는 순간 점 하나가 나오죠 이미. 예. 나오고 나머지 한 선은 자동 성립. 예, 자동 성립. 이렇게 되면 여기와 여기에 중점, 중선이 됩니다. 예, 이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 gravity라는 단어를 영단어로 기억하시면 왜 G인지 알겠죠? 실제로 너희가 요 판때기 두께가 일정한 뭐 아무거나 마분지라든가 아니면 딱딱한 뭐 판넬 정도의 삼각형을 아무렇게나 잘라. 그 다음에 지금처럼 중선 3개의 교점을 딱 찾아. 그럼 너희도 직접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의미가 뭐냐면 거기다가 송곳 같은 걸 빡 끼워서 이렇게 들면요 진짜로 수평으로 서요. 아, 송곳을 끼울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송곳 끝을 가만히 대고 이렇게 손을 떼면 서 있어. 예. 잘 찾았다면. 예. 잘 찾았다면. 이건 사각형이긴 하다만 얘도 이제 무게중심이 있겠죠. 이게 요렇게 하면 서 있지? 수평으로. 물론 원심력 때문이긴 한데 원심력을 찾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손가락을 얘 무게중심에 꽂았기 때문이야. 예. 무게중심에 꽂고 그 위치를 찾아서 돌리기 때문에 얘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냥 손가락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하면 서요. 그게 무게중심이에요. 좋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한 2가지 특징 정도만 알고 있자. 2가지 특징. 일단 정의는 중선의 교점이에요. 그 다음에 특징 기억나는 사람? 2대1. 2대1. 뭐가 2대1이야?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에서 중점의 선까지가 언제나 2대1의 비율로 잘린다. 2대1, 2대1 이렇게 표현해요. 무게중심이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현준아 알겠어? 무게중심이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 이게 첫 번째 특징. 현준아 졸음 깰 겸 2번째 특징 말해봐. 아는 사람? 없어요? 아니 뭐 알고 있는데 이걸 특징이라고 말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도 있지. 여기 6조각 났잖아요. 예, 이 6조각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습니다. 예, 무게중심이니까 얘가 분할시킨 삼각형들의 모든 넓이는 동일해요. 예, 밀도가 균일하다고 그럴 때 넓이가 곧 무게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렇게 똑바로 선다고. 이 말은 중력 방향으로 당기는 모든 힘이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중3 때 배우는 거예요. 중3 때. 중3 때 이걸 가지고 많은 문제를 풀어 실제로. 그러다가 갑자기 점과 좌표 평면 정의하고 있는데 무게중심이 왜 나와요? 싶은데 방금 전에
내분점을 내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 이 중선이라는 게 지꼭지점 말고 대변에 있는 두 개 꼭지점의 중점이에요. 이 자리가. 중점이고 이 중점과 나머지 한 꼭지점 사이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다가 말이다. 삼각형을 좌표화해서 세 꼭지점을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여기 있는 무게중심의 좌표를 얘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차로는 자기가 유도를 한번 해보겠지. 추적해보겠지. 그리고 2차로는 공식을 만들어 외우는 거예요. 근데 엄청 쉬워요. 공식이. 자, 유도해볼게요. 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라인을 그으면 이 아이가 얘와 얘의 중점이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방금 위에서 배웠죠? 중점 어떻게 구할지. B점과 C점의 중점이면 X끼리 더해서 반, Y끼리 더해서 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가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가 되겠죠. 더해서 반 한 거야. 네. 그리고 말이에요. 이 무게중심이 A와 M의 2대 1 내분점이라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쓸게요. 여기다가 내분 공식을 위해서. 그러면 X1, Y1 A와 M 2분의 X2 아이고 화면 넘어간다. A X1, Y1과 M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자, 여기까지. 의 2대 1 내분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G의 좌표는 두 비율을 더한 것 분의, 눈이 팽팽 돌겠지만 빨리빨리 따라와. M 대 N 내분은 두 비율을 더한 것 분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대 1을 더하면 3이지. 그 다음 X끼리 교차하여 곱한 합이라고 그랬는데 1과 X1을 곱하면 X1이죠. 그 다음에 이거 암산 좀 해봐요. 2와 2분의 X2 더하기 X3를 곱하면 2가 지워지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됩니다. Y라고 다를까? 예, Y1과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2분의 Y2-Y1과 2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2가 서로 지워지면서 Y2 더하기 Y3가 됐죠. 결과를 한번 보실래요? 놀랍지? 놀라워. 우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와. 이게 왜 우와가 되냐면 내가 결론을 써놓고 시작할게.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3분의 X 좌표를 모두 더한 것 3분의 Y 좌표를 모두 더한 것. 한마디로 꼭지점 좌표 3개의 평균값이야. 더한 다음에 3으로 3개 더하고 3으로 나누고 3개 더하고 3으로 나눴어요. 무게중심 2개 더하고 2로 나누고 2개 더하고 2로 나누고 이것도 평균이야. 근데 어떤 의미로 생각해보면 중점이라는 건 선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선분은 1차원 도형이죠. 1차원 도형에 좌표점 2개가 있으면 그 녀석의 가운데라는 뜻인데, 이거 밀도가 일정한 철사면 짝대기면 여기다가 손가락 대고 이렇게 들면 또 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게중심이란 뜻이에요. 선의 무게중심이 그러니까 중점이고, 구하는 방법은 꼭지점 2개를 더해서 반 평균 낸 거고, 이거는 삼각형 평면 도형이고 2차원 도형이고, 여기에 좌표 x1, y1, 여기에 좌표 x2, y2, 여기에 좌표 x3, 그러니까 꼭지점 3개의 좌표의
평균을 찾으면 무게중심에 간다는 얘기예요. 좌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 좌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 놀랍죠? 그럼 이거 차원 확장도 될걸? 잘 생각해봐. 1차원 도형에선 점 2개 이은 선분, 2차원 도형에서는 점 3개 이은 삼각형, 그러면 3차원 도형에서는 점 4개를 이어 만든 도형. 이게 뭐냐면 사면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면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면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녀석의 밀도가 균일하다고 생각하고 저 가운데 자이로스코프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심어둘 중심, 무게중심 찾으면 어떻게 되냐? 꼭지점 4개 더한 거 4로 나누면 돼요. 기하와 벡터에서 합니다, 실제로. 4개 더해서 4로 나누면 돼요. x, y, z 모든 좌표를 4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돼요. 이런 식으로 차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아지, 우아. 이거를 사실은 요 내분, 외분을 배웠으니 요쪽 정도는 너희가 확장해 줘야 된다. 라는 건데 될 리가 없잖아. 배우는 거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실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정석이 교과 내용을 결정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나올 이유가 없어요. 나올 이유가 없는데 예전부터 정석에 이 내용이 있었고 그러하다 보니 이게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이제 민간교과서로 바뀌면서도 이 내용이 전과자표에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관습적으로 배워요. 이거 기억나니? 어떤 사람들은 중선정리라고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파포스의 중선정리라고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 때는 파푸스였는데 어쨌든 뭐 알파벳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파푸스의 중선정리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근데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A, B, C 방금 우리 중선의 정의 배웠죠. 중선의 정의가 뭐였냐면 여기 이렇게 된 중선을 하나 그어주면 세상 어떤 삼각형에도 중선을 그을 수 있고 이 중선의 길이와 연관된 공식 하나가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공식 하나가 존재한다. 그 공식이 뭐냐면 혹시 기억하는 사람 없냐? 이거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텐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텐트의 지붕 길이를 제곱하여 더한 합은 AB제곱, AC제곱. 이거 꽤 길겠죠? 꽤 길 거예요. 는 같다. 뭐와 같냐면 항상 같다. 항상. 이거 텐트 기둥 길이의 제곱 더하기 텐트 바닥의 절반 길이. 그게 BM이건 MC건 간에 절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같을 리가 없지. 왜냐면 누가 봐도 얘의 길이가 어느 걸 비교해도 얘의 두 길이보다 긴데. 그렇잖아. 그러면 긴 거 두 개의 제곱의 합한 게 짧은 거 두 개의 제곱의 합과 같을 리가 없잖아요. 두 배와 같다. 이렇게 두 배와 같다. 이게 파포스의 중선 정리인데. 근데 뜬금없이 이게 전과자표에 왜 나오냐? 사실상 말이에요. 중학교 때 이걸 배우긴 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야, 이런 게 있어, 이런 공식이 있다라고.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뭐 증명하고 배운 거 아니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해본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거 이렇게 직각삼각형 위에다가 반원 이렇게 그려가지고 증명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밖에 증명을 못 하는데 이게 파푸스 중선 정리도 중학생이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다라고 알고 땡이지.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너희가
좌표 평면을 배웠으니 좌표 평면 위에다가 아무런 삼각형이나 이렇게 X축 위에 바닥 한 면 올려놓고 ABC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C, 0, 여기를 C, 0, 여기를 A, B 이렇게 한 다음에 증명해봐라 이런 거예요. 증명해봐라. 예. 세상 어떤 삼각형도 한 변을 딱 잡아. 그리고 그 변의 중점을 원점에다 갖다 놓게 X축 위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임의의 삼각형을 대체할 수 있거든. 이 A, B 아무데나 정하고 C와 마이너스 C 아무데나 정한다고 했을 때 이게 중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중선이잖아. 그러면 A, B의 제곱 해볼래요? A, B의 제곱? A, B의 제곱은 X끼리 뺀 것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것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C의 제곱을 내보시면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A-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돼요. 요 두 개를 더해보시면 바로 텐트 뚜껑 두 개의 제곱의 합이 나오는데 그놈이 A제곱, A제곱, 2A제곱, C제곱, C제곱, 2C제곱, B제곱, B제곱, 2B제곱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2배예요. 여기 가운데 나오는 애는 지워지고. 그런데 요 길이의 제곱이 얼마냐? 이건 원점과의 거리이기 때문에 요 길이의 제곱이 바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길이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게요?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좌표가 마이너스 C니까 길이가 C야. 그러니까 제곱하면 C제곱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제곱해서 더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거든요. 그리고 2배. 하면 얘랑 같죠, 지금. 이렇게 해서 증명 끝.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좌표계가 도입되어서, 내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만 알고 있으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 증명하지 못했던 녀석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정석의 맨 말미에 있어요. 사실상 그냥 문제 유형 중 하나인데 왜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과서에 나오니까 나도 얘기를 해주는 거지.